자, 연산군과 사대사화 한번 볼게요. 일단 연산군 하면 배경지식이 또라이 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조선 최고의 또라이죠. 그래서 연산군 때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라는 사화가 발생을 하고요. 이 갑자사화 이후 관리들에게 신원패라는 걸 차게 해요. 그래서 신원패 이 말이 있으면 이건 연산군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원패가 뭐냐? 신이 삼갈신이에요. 그리고 어는 말씀원이에요. 말을 삼가라. 그러니까 하도 또라이 짓을 하니까 신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맨날 충고하니까 신하들한테 신원패라는 걸 차고, 야 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시끄러. 이런 또라이 왕이에요. 그래서 신원패하면 연산군만 연상하시면 되고요. 자, 연산군은 그 다음 중종 반정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자, 연산군이 1506년까지 왕을 했어요. 이때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이 1506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연산군은 산수, 사칙, 연산을 좋아했던 왕이에요. 연산군이니까 연산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왕이 쫓겨날 때도 연산, 산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걸 하고 있었냐? 1506이니까 1 더하기 5는 는을 바로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 더하기 5는 6 이런 연산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1 더하기 5는이 바로 0을 뜻하니까 1506 1 더하기 5는 6 이렇게 해서 1506까지 왕을 했더라. 자, 4대 사화 볼게요. 이건 사림들이 화를 입은 게 4대 사화죠. 그래서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대 사화가 무갑기을이에요. 두 문자를 따면. 그래서 요거를 두 문자를 외우기 위해서 이거 무갑기을을 무갑으로 기울어 싸와요. 사와가 사와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요 무갑으로 기울어 싸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전쟁 대책회의에서 병사들에게 과연 갑옷을 입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분분했어요. 이게 병사 보호를 위해선 갑옷을 입혀야겠죠. 근데 갑옷을 입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갑옷이 무거우니까 전쟁 수행이 힘들다. 이런 찬반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 일반 병사는 무갑, 갑옷을 안 입는 거, 갑옷이 없는 걸 무갑이죠. 없을 무에 갑옷갑. 그래서 무갑, 갑옷을 안 입는 걸로 기울어 싸와요. 이렇게 해서 무갑으로 기울어 싸와요. 이렇게 해서 무갑 기울어 사와요. 그래서 사와는 무갑 기울어 싸와요. 이렇게 되고, 무갑 무오사와 갑이 갑자사와, 기가 기묘사와, 을이 을사사와예요. 자, 무오사와 볼게요. 연산군 때 있었던 거고요.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이제문이라는 걸 썼는데 이 글을 제자 김일손이 성종실록에 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들이 이 조이제문은 세조를 비난한 거다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결국 김종진은 죽었던 사람인데 부관참시, 관에서 시체를 꺼내서 훼손하는 부관참시되고, 김일손 등 영남 살인들은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구파들 보기에 살인이 하나 둘씩 전개로 등장을 하면서 꼬장꼬장하게 바른 얘기만 하니까 굉장히 눈엣 가시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훈구파들이 살인들을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쳐내려고 했던 것들이 사화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이제문을 계기로 이제 살인들을 쳐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씩 볼게요. 조이제문이 뭐냐? 조가 조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의제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중국 초나라에 항우가 힘 되게 센 사람이었죠. 항우가 자기 조카펄 되는 왕 의제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의제를 애도하는 글을 쓴 거예요, 김종직이. 근데 이게 어떤 거랑 연관이 되냐? 원래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홍구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조이제문이라는 게 결국은 연산군한테 가서 너 할아버지인 세조가 조카 단종 죽인 거를 돌려까는 거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글인데 이걸 성종실록에 실는데, 이런 식으로 막 이간질을 해서 연산군이 뭐야 우리 할아버지를 까? 이러면서 이제 살인들, 뭐 김종직, 김일손 이런 사람들 그냥 날려버린 게 바로 무오사화예요. 그래서 무오사화는 조이제문과 관련이 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암기는 이렇게 연상을 시켜볼게요. 연결을. 자, 무오사화죠. 무오. 그래서 무오가 무지 오래전 일. 무오가 무지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항우가 의제를 죽인 건 중국 초나라 때예요. 굉장히 옛날의 일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무오에서 무지 오래전 일. 무지 오래전 일이 뭐냐? 항우가 의제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조의제문을 썼다가 요게 계기가 돼서 사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개의 사화가 있는데 무오사화에서 무지 오래전 일, 그래서 무지 오래전 일, 항우가 의제 죽인 거 해서 조의제문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오사화는 조의제문, 무지 오래된 일, 그래서 조의제문 요거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가해자는 유자광이라는 홍구파예요. 그래서 이 자광의 글자를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글자자의 빛광이에요. 글자의 빛을 비추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사초는 왕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원래 사초는 보면 안 돼. 근데 이제 연산군이 막 사초를 보고 싶어 하니까 유자왕이라는 사람이 글자에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초라는 글자에다가 빛을 비춰줬다. 그러니까 사초를 보면 안 되는데 연산군이 야 이거 봐 사초 보니까
세상에 김일순이라는 사람이 성종실록에 조이제문을 올리려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연산군한테 가서 꼰질러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거 보고 뭐야 실록에 이런 걸 실어? 이러면서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오사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연산군이 원래 사초를 보면 안 되는데 사초를 보고 사초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화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걸 사초를 볼 수 있게 연산군이 볼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유자광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광은 글자에 빛을 비추다. 사초는 왕이 보면 안 되는 글인데 글자에 빛을 비춤으로써 사초를 보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가해자 유자광이 글자에 빛을 비춤으로써 사초를 보게 해줬고 그래서 연산군이 난리를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가해자는 유자광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김종직. 김종직은 조이제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종 때 처음으로 등용된 종일 직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원래 조이제문을 성종실록에다 실으려다가 이 난리가 나면서 김일손도 피해자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김일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화로 인해 첫 번째로 손해본 사람이에요. 1번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에요. 왜? 무오사화가 첫 번째 사화인데 그 첫 번째 사화로 첫 번째 피해를 본 사람이 김일손이에요. 첫 번째로 손해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 때 피해를 본 사람이 김일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무오사화는 첫 번째 사화고 무오에서 무지 오래된 일을 연상을 하고 그랬어요. 무지 오래된 일이 바로 뭐예요? 항우가 의제를 죽인 일. 거기서 조이제문을 연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무오사화에서 조이제문을 연결을 하시면 조이제문을 쓴 사람은 김종직이에요. 그래서 김종직은 부관참시 죽은 사람이었는데 부관참시를 당하고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소는 괜히 그 조이제문을 성종실록에 실으려다가 1번으로 피해를 본 1번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다. 그게 바로 김일손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김종직과 김일손이고 가해자는 원래 사초는 왕이 보면 안 되는데 연산군이 사초를 볼 수 있게 글자에 빛광, 빛을 비춰준 사람 유자광이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갑자사화도 사화 중에 두 개는 연산군 때 일어났는데 첫 번째 나온 무갑으로 기울었어요에서 무갑,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있었어요. 이 갑자사화는 패비윤씨 어머니죠. 윤상군의 어머니. 이 연산군의 어머니 사건을 빌미로 관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요 갑자사화의 특징은 보통은 살인들이 화를 입은 걸 사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자기 엄마 죽음에 완전히 미쳐 날떠서 훈구 살인 안 가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살인만 죽는데 훈구 살인 안 가리고 다 죽인 게 갑자사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갑자사화는 우리 어머니가 죽다니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해서 갑자사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갑자에서 어머니 원수를 갑자해서 어머니 죽음과 연산군의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게 갑자사화구나. 어머니 죽음과 관련됐으니까 얘가 완전 미쳐 날뛰면서 훈구살이 망가리고 다 죽인 게 갑자사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갑자사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가해자는 임사홍이라는 이 사람은 궁중파예요. 궁에 있는 내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산군이 신하들은 살인 훈구 안 가리고 다 못마땅 한 거야. 그러니까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너희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패비윤 씨의 사건을 얘기해주면서 싹 다 죽여버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임사홍이 가해자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사홍이 죽을 사의 홍이 넓을 홍이에요. 홍익 인간할 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홍이 넓을 홍이에요. 그래서 널리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넓게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폭넓게 죽인다는 얘기는 제가 갑자사화의 특징은 엄마 죽음 때문에 엄마의 원수를 빚을 갚기 위해서 살인 홍구 안 가리고 다 죽여버린다고 했죠. 폭넓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는 사홍 폭넓게 죽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궁중파 이 내시 같은 이 임사홍이 살인 홍구 폭넓게 다 죽였다 해서 가해자는 임사홍이더라. 갑자사화의 피해자는 한 명의 훈구파죠. 그리고 김경필, 정여창 이런 살인파도 있어요. 살인 훈구파 안 가리고 다 작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갑자사화로 이 피해자 김경필과 정여창을 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갑자사화의 특징은 홍구살이 안 가리고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창이에서 일단은 김굉필, 정여창 이런 두 명의 살인이 죽습니다. 피해자로 김굉필, 정여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게 갑자사화다. 그리고 훈구살이 안 가리고 다 죽었기 때문에 훈구파의 최고 대부죠. 한 명에도 부관참시 죽었는데 관을 꺼내서 목을 다시 잘라버리는 부관참시를 당했던 게 한 명이더라. 그래서 한 명에도 피해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김굉필, 정여창 다 피해자더라. 자, 갑자사화 정리를 해보면 어머니 원수 빚을 원수를 갑자해서 엄마를 연상을 하셔야 돼요. 갑자사화에서는
엄마 패비윤 씨가 죽음. 그러니까 엄마 죽음이니까 완전 미쳐 날뛰는 거죠. 그래서 훈구살림을 안 가리고 다 죽였다. 그러면서 죽다 보니까 피해자가 누구예요? 굉장히 많은 인물이 죽어서 김굉필, 정여창 죽고 심지어 훈구파의 대부였던 한명회도 부관 참시되더라. 그럼 가해자는 어떤 사람이냐? 가해자는 사홍이에요. 폭넓게 죽이더라. 죽일 사에 넓을 홍. 그래서 폭넓게 죽인 사람 임사홍. 이 사람이 가해자더라. 자, 기묘사화 중종 때 있었던 거죠. 이 조광조의 위훈 삭주 문제가 사화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계기를 보면 주초위양권으로 조광조가 숙청되는 게 기묘사화예요. 그래서 주초위양이 뭐냐? 한자에서 주랑 초를 합치면 조가 돼요. 그래서 조가 그러니까 주초는 조란 얘기고 조씨가 위 된다. 뭐가 왕이 된다.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조광조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훈구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뭇잎에다 주초위양이라고 꿀로 새겨놓고 벌레들이 그걸 파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에 보니까 딱 주초위양이라고 벌레가 파먹은 모양새가 있는데 주초위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이제 훈구파들이 중종한테 가서 야 이거 봐라. 조광조가 반역을 꿈꾼다.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누명을 씌워서 조광조를 날려버린 게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사화가 조광조가 주초위양권으로 인해서 날아간 게 기묘사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기묘사화에서 기묘는 굉장히 기묘한 일이 일어났던 사화예요. 기묘한 일이 뭐예요? 나뭇잎에 이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주초위양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어. 굉장히 기묘한 일이죠. 그래서 기묘사화에서는 기묘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기묘한 일이 나뭇잎에 주초위양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거. 세상에 이렇게 기묘한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이렇게 기묘한 짓을 해서 사화를 일으켰다. 홍구파들이 조작을 부린 거겠죠. 아마도. 그래서 기묘사화는 기묘한 일이 발생한 거야. 기묘한 일이 뭐예요? 나뭇잎에 주초위양이 새겨진 게 기묘한 일인 거죠. 그래서 기묘사화하면 주초위양이라는 기묘한 일이 일어난 거, 주초위양을 통해 조광조가 날아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훈 삭제를 빌미로 발생한 건이 중종 때 기묘사화인데 이게 이제 조광조가 중종 반정에서 사람들이 공훈을 세웠다고 서로 막 굉장히 위세등등한데 조광조가 아니다. 이런 위훈을 삭제해야겠다. 그러면서 공신에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훈구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이 내가 쌓은 공을 날리려고 그래? 이러면서 조광조를 역풍 맞아서 날려버린 게 기묘사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해자는 남곤, 신정 이런 훈구파예요. 그래서 남곤과 신정의 가해자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굉장히 기묘한 짓을 해서 남을 곤란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묘한 짓, 굉장히 사기를 쳐서 남을 곤란하게 한 신정은 어떨까? 이런 문장을 생각을 하셔서 남곤과 신정, 남을 기묘한 짓, 기묘사화는 기묘한 짓을 해서 남을 곤란하게 한 이의 심정이 참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남곤과 신정, 남을 곤란하게 하는 그 심정. 이렇게 해서 기묘한 짓으로 통해 남을 곤란하게 한 이의 심정. 이렇게 해서 남곤과 신정이더라. 가해자는. 피해자는 당연히 주초위양의 피해자 조광조가 되겠죠. 그리고 중종 때 이제 조광조를 등용을 했어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중종 앞뒤 글자가 거의 같죠. 중종이나 종종 하면은 글자가 거의 같아요. 조광조도 보면 첫 글자랑 끝 글자가 조로 같아요. 그리고 중종을 종종이라고 보면 그 안에 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종, 조광조 둘 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첫 글자와 끝 글자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묘하네 이름이. 첫 글자랑 끝 글자가 같으니까 중종도 첫 글자랑 끝 글자가 같잖아요. 거의. 그래서 굉장히 기묘한 이름이다. 그래서 기묘사화는 기묘한 이름을 가진 중종 때 조광조가 피해를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기묘사화 정리하면 굉장히 기묘한 일이 일어났던 사화예요. 기묘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나뭇잎에 주초위양이 쓰여진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초가 한자로 합치면 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 이런 이제 이 반역을 꿈꾼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조광조가 결국은 사화 피해를 입고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는 누구냐? 기묘한 짓을 해서 남을 곤란하게 한 이의 심정. 이렇게 해서 남공과 심정이 가해자더라. 자,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나요. 조선왕 순서를 보면 태정, 태세, 문단세, 큰 정을 떼세, 문 닫으세, 예성 연중, 예쁘게 성형한 연중에 인명으로 뽑는데 여기서 인종과 명종 요게 이제 관련된 게 을사사화거든요. 자, 인종과 명종 왕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아버지가 중종이에요. 중종의 둘째 부인이 장경황후 윤씨죠. 세 번째 부인이 문정황후 윤씨예요. 그래서 중종의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인종이고요.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명종이에요. 공교롭게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둘 다 윤씨죠. 자, 중종의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이 둘 다 윤씨였고 공교롭게 둘 다 왕을 배출했기 때문에
두 개의 윤씨 파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대왕이었던 인종 외척인 윤씨는 이제 대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종의 두 번째 부인이죠. 그리고 인종의 어머니고. 근데 이제 인종이 먼저 왕을 했기 때문에 대윤이 되는 거고, 자, 명종 외척인 윤원형은 뭐냐?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이고 명종의 어머니니까 인종보다 명종이 더 뒤에 왕을 했기 때문에 소윤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윤과 소윤이라는 두 개의 윤씨 파벌이 나뉘어지는데, 이 을사사화가 일어난 게 명종 때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인종보다 명종이 뒤에기 때문에 파는 소윤이지만 실제 힘은 당연히 명종 때니까 소윤이 힘이 있겠죠. 명종 파벌인. 그래서 소윤과 대윤 간의 대결에서 소윤이 승리하는 게 을사사화입니다. 자, 당시 왕이 명종이니까 현 실세였던 명종파가 소윤이고 소윤이 윤원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실세, 이 인종파 대윤은 앞선 실세였기 때문에 대결 결과에서는 소윤이 승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을사사화에서는 을사를 으쌰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으쌰. 그래서 같은 윤씨끼리 서로 으쌰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을사에서 으쌰해서 같은 윤씨끼리 으쌰 싸운 게 을사사화구나. 다른 사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징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사화는 으쌰 같은 윤씨끼리 으쌰 싸우더라. 그래서 윤씨끼리 싸운 게 을사사화구나. 그리고 대윤과 소윤의 싸움에선 소윤이 이겼다. 왜 소윤이 이겼냐? 왜? 소윤은 현재 왕인 명종의 계파였기 때문에 소윤이 권력이 더 세서 이제 이겼다. 그리고 윤임과 윤원형 중에서 이긴 사람이 윤원형이죠. 그래서 원래는 인종보다 명종이 더 뒤에 왕을 했기 때문에 소윤이라고 했지만 권력은 현재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더 셌고, 그래서 권력으로만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형이다. 그래서 윤원형이 이기더라. 자, 피해자는 윤임이었죠. 대윤파고요. 앞선 왕이었으니까 인종파였어요. 앞선 왕 인종은 현재 왕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 선대왕파라.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윤임을 울다 울어. 왜? 졌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윤임에서 잉을 연상하셔서 우니까 진 사람. 윤원형은 힘이 세니까 형. 그래서 윤원형이 이기고, 울고 있는 윤임